작은 서점. 동네에 단골 술집이 생긴다는 건 일상생활에는 재앙일지 몰라도 기억에 대해서는 한없는 축복이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권여선의 소설 사랑을 믿다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열었습니다. 우연히 제외한 남자와 여자는 한 술집에서 각자 실패한 연애담을 나누면서 비로소 서로에 대한 감정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 사이는 뭘까? 사랑이란 도대체 뭘까? 사랑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여운을 남긴 작품입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책 선물 준비했습니다. 오은 시인의 신간 밤에만 착해지는 사람들, 유희경 시인의 필사 에세이 천천히 와, 두 권의 필사 에세이인데요. 신청하신 분들께 보내드릴게요. 오은 시인이 직접 쓴 손글씨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유희경 시인의 어머니가 직접 쓴 손글씨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책 받고 싶은 분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작은 서점 문자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문자번호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또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 중이세요?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예스24의 김유리 MD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책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 처음으로 작은 서점 방송하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 소설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아, 잠깐만. 아, 그렇네요. 그 소설책 담당이시라고 처음에 그렇게 소개하셨는데, 맞아요. 그동안 소설책을 안 하고, 뭐가 이렇게 과학이든 산문이든 이런 책만 들고 네. 오셨잖아요. 아니, 우리 MD님이 오늘 고른 소설책은 그럼 어떤 책이길래? 네. 간만에, 네. 제가 봤을 때 7, 8월이 생각보다 별 보기 좋은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몰랐는데, 네. 저는 겨울에만 되게 달도 잘 보이고, 별도 잘 보이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8월 중순에 그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 떨어지는 날이래요. 네. 그래서 저도 한 번밖에 못 봤던 것 같은데 대학생 때 그 안반대기 이런 데 갔다가 쏟아지는 걸 한 번 봤었는데 아 여름에 별을 보면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걸 보셨다고요? 이렇게 유성우가 떨어지는 걸. 네. 올해도 크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저도 딱 한 번 별똥별 이렇게 떨어지는 거 딱 한 번 봤어요. 지리산에 딱 도착했는데 새벽에 한 3시인가? 뭐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저게 별똥별이구나 하면서 순식간에 지나갔던. 근데 그거 굉장히 평생 안 잊혀지는 장면 맞아요.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평생 안 잊혀지는. 오늘 별 얘기예요? 네, 별 이야기입니다. 좋다. 네. 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책이어서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도 분명히 좋아하시겠지만 네. 과학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과학 쪽을 좀 좋아하시는. 네, 예전에 과학 MD를 한 2년 정도 했어가지고. 그러셨군요. 네.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 영국 작가 서맨서 하비라는 이름의 작가인데요. 네. 궤도라는 제목입니다. 궤도요. 네. 네. 2024년에 이게 맨부커상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상을 이제 한강 선생님 받으면서 네. 인기가 엄청 많았는데
사실 멘부커상이 인기가 많진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많진 않은데 이 궤도는 이상하게 멘부커상을 수상한 작품 중에서도 2, 3년 전 동안 나온 책 중 가장 잘 팔린 소설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네. 좀 더 대중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기도 하고 얇기도 합니다. 아. 요즘 소설의 미덕은 조금 얇아야 한다. 아하, 네. 네, 그 생각이 드는데 모든 상들이 대부분 그렇게 발표하긴 하는데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수상한 작품이고 2024년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네. 그 가장 좋았던 책으로 꼽으면서 판매량이 미국이랑 이런 데는 완전 초베스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좀 영향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예, 정치인분들이 은근히 또 책을 읽어서 소개해 네. 주시면 판매가 확 뛰는 것도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연예인이 뭐 어디 이제 뭐 인스타나 이제 이런 데 올리면 또 그 책 판매량이 확 늘어나고 이런다면서요. 네, 맞아요. 네. 특히 이 책이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예인 한 분이 그 외국에 한 서점 갔다가 원서도 되게 표지가 예쁘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소개를 딱 했는데 그 책이 궤도라는 걸 알려지면서 막 인기가 더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 원서를 딱 소개해주는 그 연예인은 누구였어요? 이름? 한이. 아, 그랬군요. 네. 아, 네. 그래서 10대 친구들이 워낙 좋아하시니까 10대, 20대 여성분들이 많이 또 네. 찾아보시더라고요. 네. 이 서맨사비가 우리나라에는 사실 처음으로 이 책으로 소개되는 작가인데 영국 자체에서는 이제 벌써 5권의 책을 발표한 작가예요. 네. 그리고 주로 기억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죽음이란 주제에 대해서 되게 깊이 파고드는 작가로 유명한데 데뷔작이었던 와일드어네스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거는 또 알츠하이머에 걸렸던 남자의 기억이나 인생을 따라가는 소설이에요. 네. 그래서 기억이 사라질 때 한 인간한테 무엇이 남는가. 인간을 구축하고 있는 건 기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설인데 이 데뷔작과 또 궤도가 연결점이 깊다고 합니다. 우주와 관련된 작품이라고 하셨고 또 데뷔작과 뭐 이렇게 시간이랑 연결된다고 했고 뭔가 되게 심오한데요.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아무래도 우주 속에서의 시간이 지구에서의 시간이랑 다르니까 그 그렇죠. 부분에 이제 집중한 소설을 같고요. 이제 작가 자체가 처음으로 이제 미국, 한국, 나사라고 하죠. 나사랑 이제 항공우주국, 네, 유럽 우주국에 직접 가가지고 우주인들의 경험을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쓴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우주 속에서도 뭐 달나라로 가거나 화성에 가는 소설들이 사실 많은데 네. 그것보다는 지구에 있는 궤도를 조명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구를 계속 도는 그 궤도를 말씀하시는 네, 거였군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달 왜 언제 가지? 언제 출발하지? 이게 소설이 궤도 1, 궤도 2, 궤도 3 이렇게 목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궤도를 벗어나나 하고 살펴보게 되는데 지구를 16바퀴 도는 동안 한 번도 떠나지 못한 그 6명의 우주 비행사 이야기로 네. 조명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지구의 궤도를 16번이나 돌았다. 지구의 그 시간으로는 얼마나 걸리는 시간이에요? 저도 몰랐거든요. 네. 과학임디라면서도 몰랐던 네. 점인데 16번 도는 동안 지구에서의 시간은 딱 한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밖에 안 걸려요? 네, 몰랐는데 궤도 사이클이 매 90분이래요. 그래서 90분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러다 보니 16번 돌아야 24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4시간 동안 16번을 돌면서 지구의 일출이라든지 일몰을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다 목격하면서 네. 저마다의 그 감상이라든지 네. 과거 이야기들을 좀 풀어내는 소설이에요. 근데 우주 비행사들이 저는 몰랐는데 한 나라에서 쏘아 올리는 우주 비행선도 있지만 네. 이 우주 비행사들은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일본, 유럽 이런 곳에서 각각의 나라에서 온,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를 대표하는 네. 우주인으로 이렇게 나온 배경으로 해서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책 지문에 네. 막 일본어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러시아어도 네.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보니까 일부러 이런 건 번역을 안 하셨구나 이 생각이 또 드는 작품이더라고요. 네. 각 나라의 이제 언어들이 지문으로 이렇게 네. 나와 있군요. 그냥 외국어다라는 느낌을 네. 주기 위해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24시간 동안 이렇게 16바퀴를 돌면서 진짜 무슨 사건이 있지가 않아요. 사실 그 우주선 안에서 뭐 큰 사건이 뭐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네. 사건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뭐 죽을 네. 수도 있고 네. 사건이 되도록이면 없어야 하는 그 상황 네. 속에서 이제 평범한 우주 비행사처럼 뭐 식물을 관찰하기도 하고
쥐를 이제 시험용 쥐를 가져와서 어떻게 무중력 상태에서 임하는가 이런 실험도 하지만 네. 뭐 무중력이니까 이제 근력이 좀 손실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주선 안에서. 계속 운동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계속 운동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그래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공통 질문이 딱 지나가는데 6명의 비행사들에게 네. 뭔가 자신의 삶이라든지 그리고 소중한 사람과의 인연, 그리고 죽음, 그리고 인간의 고독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지점이 둥실둥실 떠올라요. 무중력 상태에 읽다 보면 약간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되게 조용한 철학 소설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최근에 방영됐었던 별들에게 물어봐 오정세랑 공효진 나오는 그게 좀 오버레이트기도 하고. 네. 네네네. 뭐 사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뭐 영화나 드라마, 소설 좀 한정돼 있긴 하잖아요. 근데 보통 뭐 마션이나 프로젝트 헤일 메리처럼 막 화성에 떨어지거나 달에 떨어져서 뭐 외계인을 만나기도 하고 만날 법도 하고 뭐 이런 소설과는 좀 다른 플롯이네요. 네. 아무래도 궤도를 더니까 자기들 말고는 만나지도 못하고 좀 말씀하셨던 채로 이제 앤디 위어의 마션이나 프로젝트 헤일메일은 좀 희망적인 소설이긴 하거든요. 네. 디스토피아 소설이 아닌데 이거는 디스토피아도 아니지만 좀 이게 우주를 떠돌고 있어서 우주를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들의 비행사들의 내면을 보여준다? 약간 이런 소설입니다. 우주 비행사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군요. 근데 그 우주 비행사를 꿈꾸는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모험심이 강한 그 직업의 정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굉장히 또 똑똑해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소설 구절에도 나오는데 자기가 이제 모험이나 이제 자유와 발견에 대한 꿈이 있어가지고 우주 비행사가 된 건데 이제 와보니까 우주선에 갇혀있는 인생가 되었다. 자기가 정말 우주비행사라서 뭐 우주를 향해 뻗쳐나가지 막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우주선에서 마우스랑 같이 갇혀가지고 뭔가 고독감을 즐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우주비행사들이 100% 만족하진 않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인간이란 게 관계가 참 중요한데 이게 6명의 우주비행사가 원래 알고 지내더라도 사실 진정한 인간관계는 다 지구에 남아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24시간 동안 계속 그 지구를 오로지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를 생각할 만도 한데. 그래서 6 인물 모두 약간 공통적으로 지구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는지가 보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네,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우주를 향해 더 나아갈수록 보다 지구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그 장면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6명 모두가 각자의 고민이나 이제 성별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다 보니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되게 또 달라요. 그래서 궤도를 하나 지나갈 때마다 등장인물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또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게 시적이죠. 궤도를 하나 돌아갈 때마다 내 이야기를 풀어낸다. 약간 이런 느낌. 네. 궤도를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제 펼쳐진다. 또 과학적인 현상 속에서 문학적으로 이야기를 또 풀어가는 그런 소설인 것 같은데. 소설 맞죠? 소설. 네, 소설입니다. 그 6 우주비행사들은 그래서 궤도 안에서 어떤 고민들을 품고 있어요? 저는 또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 인물이 딱 눈에 들어왔는데 그 한국인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일본인 여성 우주비행사 치에라는 등장인물이 나와요. 네, 이제 치에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 있는 어머니가 한 분 계신데 병으로 인해 죽음을 앞두고 있으셨던 상태였어요. 근데 우주선에 탑승하고 이제 일본 내에서 최초의 여성 비행사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하면서 탑승하게 되는데 이미 궤도에 올라와서 임무를 수행을 하려고 하던 찰나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했던 옛날의 추억이라든지 자기 가족사를 계속 그 후지산을 지나가면서 이제 일본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궤도를 지나갈 때도. 그걸 보면서 계속 16번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좀 약간 짠하게 그려지면서 엄마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저도 약간 엄마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또 영국인 우주비행사 넬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그분도 이제 지구에 남겨둔 연인과의 관계를 생각하던
생각하면서 이제 이메일을 썼다 지웠다가 하는 부분도 나오고, 이제 러시아 우주 비행사는 국제 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 홀로 막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도 이제 정치적으로라든지 종교적 갈등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비행선 안에서 어떻게 같이 살아가는지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 걸 보고 좀 작가가 영리하다 생각이 좀 들었던 게, 그 우주선에 다 집어넣음으로써 지구를 벗어나도 우주로 벗어가도 각자의 고유성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넓게 나아가자면 우주인이어서 좀 뭔가 고유성이 흐트러지고 뭔가 뭐라고 해야 하나 보편적으로 우린 지구인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게 지구인인 이상 편견이 사라지긴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지적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의 나라를 지구 표면에서 이제 바라보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부분도 내가 이 나라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생각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또 인상적이더라고요. 특히 또 아마존 지나가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게 궤도를 한 5번째쯤 지나갔을 때 아마존이 스쳐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맨살을 훤히 드러난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맨살을 훤히 드러낸. 그래서 얼마나 인간들이 얼마나 지구를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파괴시켰는지 이런 것들 소속들의 이제 궤도를 보면서 이제 지적하는 부분도 나와서 좀 뜨끔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아름다운 풍경 이런 게 아니라 또 그 멀리서 바라봤을 때 저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인간들이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약간 뭐 좀 신랄하게 꼬집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얘기군요. 네, 맞아요. 이게 맨 첫 번째 궤도 볼 때 나오는데 지구가 인간의 어머니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소설 속에. 그래서 지구를 바깥에서 보면 이게 내가 여기서 태어난 걸 정말 축복이라고 여기게 된대요. 우주 비행사들이 공통적으로. 근데 이렇게 평생 우주를 뺑뺑 돌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구가 되게 아름다운 건데 뭐라고 하나 뭐 지구한테 홀린다? 이런 구절이 소설에서 되게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구를 뺑뺑 돌아도 좋을 만큼 황홀하다고요. 그러니까 16번이나 돌아도 한 번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고. 계속 무한 자전하고 싶다. 언젠가는 돌 수 있겠죠. 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죄송해요. 말을 끊어서.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면 아마존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초강력 태풍이 형성되는 구조도 그 과정도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봐요. 그리고 어떤 대륙에 접근하는지 우주선에서 이렇게 관찰하는 장면들이 되게 흥미진진한 사건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그게 또 잔잔하게 그려져서 그렇지 지구가 어떻게 보면 너희들을 이렇게 파괴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대목들이 있어가지고 좀 흥미로운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앞에 이제 철학 소설 같다라고 말했던 게 그 신에 관한 존재 이야기도 우주 비행사들끼리 막 대화를 해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주의 영역으로 가면 신을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과학자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우주 비행사들이. 그래서 넬이라는 사람은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데 이제 쇼니라는 친구는 우주 비행사이기 때문에 신을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야가 깊고 다차원적인 그 태양계나 은하수들을 보면서 아무런 의도 없이 내던져진 것이 아닐 것이다.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아름답게 믿었을 것이다. 이런 착각에 들게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는 무신론자랑 유신론자랑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논쟁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건 철학 소설에 정말 가깝다. 보다 보면 저도 이 우주를 나아가면서 우주를 보면 신이 있다는 걸 정말 간절하게 믿을 수 있게 될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는 마치 그 지구에서의 그 각자 남기고 온 고민들이 막 중력처럼 잡아당기면서 결국은 우주에 있지만 지구에 마음이 가 있는 그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듣다 보니까 뭐 기후위기 뭐 국가 간의 또 갈등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신의 존재 얘기까지 다루는 굉장히 심도 깊은 소설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철학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걸 좀 더 깊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게 보는 입장에서 좀 다르긴 한데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진 않거든요. 마치 하루하루 일기를 끝내듯이
궤도를 관찰을 한다? 관찰 일시처럼 이제 소설이 끝나는데 오히려 여백을 줘가지고 좀 더 독자들이 많은 상상을 하도록 작가가 장치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자가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이 책이 우주 목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주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고 그리고 우주 비행선에 오른 그 우주 비행인들처럼 지구와 나 혹은 지구와 가족 혹은 지구와 신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도 된다. 좀 열린 결말로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6명이다 보니까 좀 마음이 유독 가는 화자가 한 명씩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이 있겠죠. 네, 생겨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 우주 비행선에 같이 탔다면 난 저 사람과 친구가 됐을 것이다. 네,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어서 우주 목간이 너무 깊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슬슬 그냥 자연을 관찰하듯 그냥 지구를 관찰하듯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껍지도 않고 이렇게 좀 굉장히 심오하면서도 인간 내면을 또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란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 다 밤하늘의 별이 다시 한번 보이게 되는 그런 소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되게 시적이고 낭만적인 소설이에요. 여름에 별 볼 일이 많은 그런 계절인데 그때 좀 한 번씩 들여다보면 좋을 책.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24년에 가장 좋아했던 책으로 꼽았다고 하는 그 책. 영국 작가 서맨스 하비의 궤도 오늘 소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 책 예스24 김유리 M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빗 보위의 스페이스 어리티 듣고 오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싹 청취자분이 오셨는데 이민아님. 홈페이지 사진 볼수록 아름다운 밤의 전경 같습니다. 좋은 책을 평생 다독하면 심상도 저리 아름다워질까요? 그럴 거라 굳게 믿으며 오늘도 소중히 경청합니다. 저 작은 서점 제작진 출연자들 싹 다 애정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 듯 안 하신 듯 방송에 임하시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다고 하셨는데 저 준비 엄청 많이 했어요. 안 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는 저의 어떤 능력 부족입니다. 그것까지 준비를 하신 거죠? 너무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으면 인간미가 없을까 봐. 그 빈틈도 그쵸. 그 공백도 다 계획하에. 진정한 프로는 실수까지 계획을 한다. 네. 그렇게 또 해석해 주시니 청취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먼저 작품을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작품은 사랑을 믿다 이고요. 이 작품은 2008년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입니다. 네. 오늘날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로서 권여선 작가의 입지를 다진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작품은 단편 소설입니다. 네. 그래서 소설집 내 정원의 붉은 열매에 실려 있고요. 이 사랑을 믿다는 약간 유머러스한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쓸쓸합니다. 쓸쓸하다? 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단일적인 컬러의 작품보다는 좀 다채로운 색채가 담겨있는 작품이 저한테는 여운이 더 길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작품을 읽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 여운은 아직도 한 번씩 이렇게 떠올릴 수 있을 만큼 긴 여운을 선사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민석 작가님이 진짜 애정하는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10년이 지나서도 가끔 들여다볼 수 있는. 제가 권여선 작가님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네. 권여선 작가님이 상을 참 많이 타신 분이죠. 그렇죠. 이거 진짜 다 소개하면 입이 아플 정도인데 몇 개만 언급을 하자면 2024년에 만해문학상,
2023년에는 김승옥 문학상, 2021년에는 김유정 문학상, 이하 연도를 생략하고 이효성 문학상, 동인문학상, 독립문학상, 무역문학상, 한국일보 문학상, 이상 문학상, 기타 등등. 네. 진짜 이루 다 언급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면서 이렇게 본다면 평단의 사랑을 많이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평단과 독자의 사랑을 두루 받은 네. 진짜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네. 저는 권여선 작가님의 술꾼들의 모국어 그 리스트에 지금 올려놓고 조만간 읽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술을 좋아하는 문장력 네. 뛰어난 작가다. 그러면 그냥 끌릴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그 책이 나와서 이제 말씀인데 네. 이 술꾼들의 모국어 요건 에세이입니다. 네. 작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2018년에 음식 에세이 오늘 뭐 먹지라는 책을 냈는데 이게 사실은 안주 에세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실린 책들이 여기 실린 그 음식들이 다 안주고요. 네. 2016년에 낸 소설집 제목이 안녕 주정뱅이입니다. 노골적이네요, 이거는. 근데 보통 소설집의 경우에는 그 수록작 중에 한 편을 제목으로 뽑잖아요. 네. 그걸 이제 표제작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소설집에는 안녕 주정뱅이라는 단편 소설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작가가 네. 내 작품집에는 전체적으로 술 기운이 흐른다. 흔히 말하는 책에서 술 냄새가 난다. 뭐 얼굴에서 술 냄새가 난다. 뭐 그런 배우들도 있듯이 네네. 내 책에서는 술 냄새가 난다. 그래서 그냥 안녕 주정뱅이로 제목을 붙인 겁니다. 뭔가 운치 있어요. 역시 공감하실 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아니 그 여기 이 지금 오늘 소개해 주실 그 단편에도 안동 소주랑 맥주를 섞어 마시는데 싱거운 맥주 맛 속에 뾰족한 심처럼 독한 안동 소주 향이 박혀 있다. 저 이거 듣고 그래 바로 이 표현이야. 뭔가 어떤 술과 섞을 때 그 향이 좀 묻어 있고 막 그 조합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뾰족한 심처럼 박혀 있다. 요걸 써먹어야지 하면서 제가 적어놨었어요. 그 많고 많은 문장 중에 진짜 그 문장을 골라 오실 줄이야. 건졌어요. 네. 아니, 오늘 만나고 싶은 작가 1순위 바뀝니까? 완전히 계속 바뀌고 있네요. 네. 오늘 좀 그 시작부터 제가 아까 오프닝에 읽어드렸잖아요. 네. 동네 단골 술집 얘기부터 계속 그렇죠. 좀 이런 식으로 술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사실 네. 그 문장을 제가 소개하려고 했는데 오프닝에서 말씀을 하셔서 네. 제가 또 얘기하는 거는 반복이 될 것 같고 네. 그 소개하신 그 문장이 이 소설의 첫 문장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그 동네 단골 술집이 생긴다는 건 일상생활의 재앙일지 몰라도 기억에 대해서는 한없는 축복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 2월 늦은 저녁이었다. 네. 이러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소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난 2월 늦은 저녁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네. 주인공인 나는. 지금 술 드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좀 네.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어서 물 마시면서 목을 달래주는 거 한 번씩 마셔야 되는데. 네. 송구하고요. 그 가끔씩 라디오 들으면 자연스럽고 너무 좋아요. 진행자들이 네. 이렇게 원고 넘기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으로. 네. 하여튼 주인공인 나는 동네의 단골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입니다. 네. 그러다가 과거에 알고 지냈던 한 여자가 떠오릅니다. 그녀와 나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3년 전에 내가 한 여자한테 실연을 당했을 때 연락이 왔어요. 네. 그녀한테. 그래서 마침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마시기로 했죠. 이 둘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 사이였기 때문에 네. 뭐 연인 아니에요. 친구도 그런 뭐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료이자 지인이었던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좀 술 친구로서 지냈는지 네.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니면 뭐 적어도 한 달에 두어 번 정도는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이제 나한테 안부를 묻고 나는 그녀한테 최근에 실연을 당했다고 말을 하죠. 그렇게 말하자 그녀 역시 1년 전에 실연을 당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애인을 사귀기 시작한 게 바로 1년 전이기 때문입니다. 네. 야, 이거 참 희한한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토록 그녀를 자주 만났는데 그녀가 1년 전에 실연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나 자신의 무심함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이 남자만 몰랐던 거 아닌가요? 여자의 마음을. 그렇죠. 좀 더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예.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그런 거죠. 예, 남자만 몰랐던 겁니다. 네. 아무튼 둘은 이제 술을 마시면서 각자의 시련에 관한 그 무수한 스토리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1년 전에 그 시련을 그녀가 풀어놓으면서 남자가 자기를 떠난 이유가 가난 때문이었다고 말을 해요. 실제로 가난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픈데요, 만약 그렇다면? 이게 소설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나 여자가 가난 때문에 헤어졌다고 여겼기 때문에 여자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네. 즉 남자한테 받은 상처와 자격지심이 자기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그렇게 시련을 당한 후 어느 날 여자의 어머니는 자신한테 미국 여행에서 사온 선물을 큰 고모한테 갖다 주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술자리 같이 하면서 그 큰 고모한테 가는 얘기를 이제 막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뭐 어떤 선물인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큰 고모네는 하나밖에 없던 외아들을 몇 해 전에 사고로 잃었습니다. 네. 그런데 큰 고모네는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내심 큰 고모의 유일한 혈육인 조카, 즉 자신의 딸에게 건물을 상속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녀로 하여금 종종 큰 고모에게 인사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그녀는 선물을 들고 큰 고모네로 갔죠. 네. 그런데 가보니까 그 집에 큰 고모는 없고 손님처럼 보이는 할머니 두 분과 30대 여성이 와서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고 있어요. 주인공은 큰 고모 집에 맞게 찾아왔나 싶어 어리둥절할 만큼 이 광경이 낯설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얘기들을 다 듣고 앉아 있어요.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경쾌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소설은 갑자기 만나게 된 이 세 명에 대해서 서술을 합니다. 한 명은 칠순 노파고요. 네. 다른 한 명은 60대고요. 또 다른 한 명은 30대 여인입니다. 이 세 명이서 이제 그녀한테 어디서 왔냐, 뭐 때문에 왔냐, 뭐 무슨 일 하냐, 뭐 별의별 시시콜콜한 걸 다 물어보면서 네. 넷은 이렇게 갑자기 난데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한 2-5시간 정도를 같이 보내게 됩니다. 완전히 낯선 사람들이랑 주인도 없는 지금 큰 고모네 부부가 없는 집에서 대화의 꽃을 피우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네. 2-5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 세 여인은 그녀의 사생활까지 물어보면서 그야말로 대화에 열중한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가 마침내 큰 고모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고모부는 이 세 여인을 본체 만체하면서 굉장히 익숙하다는 어투로 그냥 짧게 철학가는 위층이라고 말을 합니다. 딱 그랬을 것 같아요. 큰 고모부 말투가. 그러니까 지금 철학과 가련 손님들이 층을 잘못 찾아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세 여인은 점집에 가려다가 한 층 아래인 큰 고모네로 잘못 들어온 겁니다. 진짜 듣지 않아도 될 얘기들 지금 다 들은 거예요. 심부름 갔다가 굉장히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 잘못 찾아온 사람들과 2-5시간 거의 뭐 신상 털리는 그런 대화를 나눈 거잖아요. 네. 아무튼 큰 고모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점집 간판이 워낙 작아서 종종 있는 일이야.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블랙 코미디입니다. 당연히 순문학이기 때문에 네. 그냥 웃기려고 넣은 에피소드가 아닌 거죠. 상징하는 바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사랑을 몰랐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가 자기를 사랑해 줄 때 네. 다른 사람과 연애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 찾아온 손님들을 통해서 남자가 다른 여자를 잘못 찾아갔다. 이 비유를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을 한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녀가 네. 나에게 네. 들려준 것이 상징하는 바가 큰 거죠. 너 그때 이거 몰랐잖아. 나 애둘러서 얘기를 해준 나 거죠. 약간 이해 못했어, 이 부분을. 아이고. 지금 얘기해 주시니까 알겠네요. 일부러 약조하시면서 읽으셨나요? 살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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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게 전체 서사를 압축한 하나의 거대한 메타포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소설에서도 꽤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아이고, 네. 물론 이걸 모르고 봐도 네. 그냥 그 이야기 자체로서도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소설을 읽는 재미가 소설을 읽는 맛이 네.
아주 잘 우러나죠. 이게 요 대목에서. 이렇게 중요한 메타포인데 저는 그냥 이 철학관에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여자의 뭐 먼 미래가 될 수도 있다. 뭐 요 정도의 상징인 줄 알았는데 와 이거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곡 한 곡 노래 한 곡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남자는 여자의 사랑을 눈치채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녀의 입장에서 선곡을 해왔습니다. 내 사랑을 눈치 못 채고 뭐 모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고 말하지 말라. 그럼 내가 섭섭하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골라왔습니다. 그런 노래가 뭐가 있죠? 이소라 씨의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딱이다. 네. KBS 1라디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권여선의 사랑을 믿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술집에서 두 주인공 남녀가 재회를 하면서 여자는 1년 전에 실연한 스토리를 남자에게 털어놓고 있고 이제 이 여자가 엄마가 미국 여행에서 가져온 선물을 3층 건물을 소유한 큰 고모에게 그 상속의 꿈을 꾸면서 네. 갖다 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뭔가 하여튼간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있던 찰나에 약간의 소동극이 소동이 있죠. 예, 자, 이제 어떻게 되나요? 네. 자, 이제 소설 속의 시간은 1년이 흐릅니다. 갑자기. 네. 1년이 지났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리고 큰 고모부는 안타깝게도 아들이 그리워서 그만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아들과 남편이 차례로 떠나자 큰 고모도 병이 나서 세상을 떠나죠. 네. 결국 3층짜리 건물은 그녀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네. 그녀에게 시련의 아픔을 준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네. 건물이 그녀의 소유가 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야 이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고관여 몰입하게 된 거죠. 아무튼 그 건물이 어찌 보면 내 것이 될 수도 있었는데 뭐 그렇죠. 부부로서. 네. 굉장히 좀 건물 얘기다. 왜 요즘 뭐 하나님 위에 뭐 건물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참 뭐 그런 말들 이렇게 굉장히 어떤 세태를 좀 풍자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네. 조물주 위에 그쵸, 건물주였던 것 같아요. 예. 네. 천당 위에 분당 뭐 네, 그런 식으로. 네. 아무튼 저희가 얘기한 말도 굉장히 세태풍자적이고 네. 지금 이 소설도 세태풍자적인데 사실 권여선 작가는 한국인의 삶을 현실적으로 굉장히 잘 그려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여가 생활 1위가 음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취미는 다 그렇게 사는구나. 한국인의 취미는 소주예요. 한국인의 노후 여가도 소주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환경적인 요소가 녹아 들어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이제 끝나는데 네. 이 작품이 수미상관이거든요. 아까 첫 문장이 이랬잖아요. 네. 동네에 단골 술집이 생긴다는 거는 일상에는 재앙일지 몰라도 기억에 대해서는 한없는 축복이다. 네. 이 문장을 변용해서 결론이 서술됩니다. 동네에 단골 술집이 생긴다는 건 기억에 대해서는 한없는 축복이지만 네. 청춘에 대해서는 만종과 같다. 사랑을 믿던 한 시기가 끝났으며 예. 뒤를 돌아보아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나는 지금 35이라는 인생의 한 낮을 지나고 있다. 태양은 머리 꼭대기에서 이글거리지만 이미 저문과 어둠을 예비하고 있다. 내 생애의 조도는 여기가 최대치다. 이보다 더 밝은 날은 내게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내 생의 조도가 여기가 최대치다. 더 밝은 날은 오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 건물이 날아갔다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아니 맞는데 문장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뭐 안주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나의 혀의 돌기들이 얘기를 했다고. 저도 그 혀의 돌기들 그런 표현들 그걸 언급한 대목이 정말 뇌리에 콱 박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고모의 그 부부가 사는 그 모습을 큰 그릇에 담긴 물처럼 고요하게 사는 부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문장들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막 정말 무릎을 치게 하는 것 같아요. 문장력이 어마어마한 소설가예요. 그런 표현은 진짜 생각하면서 생각할수록 더 좋은 게
그릇에 담긴 물처럼 고요하게 사는데 네. 그릇에 담긴 물을 종종 옮길 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기 팽팽한 표면 장력이 예. 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물을 예. 옮기는 그런 모습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와. 그렇죠. 그러면 내 생활 네. 반경이 바뀌더라도 네. 얼마나 나의 그 기존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과 철학, 이 루틴을 아주 엄격하게 고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진짜 고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뭐 생활 습관을 잘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네. 그릇에 담긴 물처럼 사는 사람이었다. 이게 사실 한국 소설을 읽는 맛인 것 같아요. 이런 건 아주 저는 그 생각했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영어로 번역해서 그거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이건 그쵸. 진짜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외국어를 지금 불문학을 전공하시니까 번역가의 역량인데 그 고민은 누군가가 다시 하시겠죠. 예, 좋은 번역가가 나타나서 아주 네. 그 원문의 네. 아름다움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언젠가는. 또 이 소설 어떤 점이 좀 마음에 드세요? 우리 최민석 작가는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인데 권여선 작가의 전공이 국문학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언어를 소설 곳곳에 심어뒀는데 그러니까 그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름다운 문장 그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잘 안 쓰는 언어가 이 소설의 분위기와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패션으로 치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믹스 앤 매치. 네. 안 어울릴 법한데 네. 갖다 놓으면 어울리는 그 조합. 그래서 읽다 보면 한국어가 내 모국어라는 점이 네. 정말 그 사실이 사랑스럽게 느껴질 만큼 언어의 황홀감을 예.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 점이 좋았고 이 장르 전환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네. 사실은 처음에는 연애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점집으로 알고 잘못 찾아온 여인들과의 에피소드는 살짝 코미디로 전환이 됐죠. 그러다 결국은 약간 세태풍자적인 면까지 곁들이면서 끝이 나잖아요. 네. 이런 자유로운 장르 전환이 마음에 들었고 구성과 수사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은 작품이 절묘한 수미상관으로 이루어졌고 작품 안에 수사로 반복법이 자주 활용되거든요. 네. 저는 그 반복법을 굉장히 즐겨 쓰는 작가로서 네. 반복법을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동시에 재밌게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권여선의 소설집 내 정원의 붉은 열매 중에서 사랑을 믿다. 청취자 여러분께 꼭 한번 추천드리는 아주 뜨겁고 취할 수 있는 책입니다. 네. 마무리 곡 어떤 곡 들어볼까요? 남자가 마지막에 여자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20대 후반 무렵 나만큼이나 겁이 많고 감정에 인색했던 그녀가 내게 보내는 사랑 노래는 매우 낮은 음역에 들릴 듯 말 듯한 작고 희미한 멜로디였으리라. 나는 그것을 나와 무관한 그녀의 희한한 개성으로 간주했다. 그러니까 남자는 이렇게 이제서야 처음으로 여자가 사랑했던 대상이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골라왔습니다. 뉴욕 물고기에 처음으로. 남자가 이제야 처음으로 깨달았으니까. 처음으로. 네. 다시 처음으로 좀 돌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죠, 지금. 돌리고 싶겠죠. 아무튼 이게 열린 결말이니까 네.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됐을지 여러분들이 또 상상의 영역에 맡기면서 오늘 최민석 작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작은 서점도 문 닫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어. 뉴욕 물고기의 처음으로 들으면서 오늘 작은 서점도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질 않는 것